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멋진 책을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책 제목이 아주 멋있어요. 옵션 B. 저자가 또 매우 유명한 분이죠. 페이스북 2인자로 전 세계 여성들의 롤 모델, 게다가 차세대 대선 후보로까지 꼽히는 분이죠. 그렇죠. 세릴 샌드버그. 근데 샌드버그가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이런 분이더라고요. 왜냐? 사랑하는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세릴은 이런 역경을 멋지게 극복해냈다고 해요. 그래서 세릴의 비결이 무엇일까? 이게 좀 궁금했는데요. 세릴의 한국 에이전트를 맡고 계신 인프리마 코리아의 김홍기 본부장님, 그리고 이 책을 펴낸 미래엔의 정슬기님을 모시고요. 이 세릴의 비법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애청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프리마 코리아 에이전시의 본부장 김홍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미래엔 와이즈베리 출판사를 통해 출간된 옵션 B와 작가 셰릴 샌드버그의 한국 에이전트이며 출판 기획과 비평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자들을 대신해서 담당 기획 에이전트로서 이 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예, 에이전트 하니까 저는 유현진과 스캇 보라스가 생각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캇 보라스가 유현진을 돕듯이 본부장님이 셰릴 샌드버그를 돕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셰릴 샌드버그가 쓴 책이나 이제 그 책이 이제 한국에 잘 팔리는지 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또 옆에서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럼 혹시 미래엔을 감시하기도 하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소개 중에 비평가 협회 혹시 저희 팟캐스트를 비평하러 나오신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출판 기획에 관련된 비평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비평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아니 근데 끝에 신랄한 비평을 해주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요, 정슬기님은 미래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미래엔에서 나온 정슬기입니다. 미래에는 교과서부터 일반 단행본까지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책을 출판하고 있는 교육 출판 전문 기업입니다. 예전에 이름이 아주 재밌었죠? 네, 대한교과서였었죠. 네, 그러니까요. 아하, 거기였어요? 네, 다양한 책이 좀 출판이 되다 보니까 이게 대한교과서라고 교과서 이름을 한정 지으면은 많은 분들한테 어필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미래엔이라고 사명을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미래엔 뭐 한다 이런 뜻인가요? 미래엔 짱 먹자 뭐 그런 거겠지. 그럼요. 미래를 좀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미래엔에서 옵션 B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옵션 B라는 책을 하게 된 데에는 셰릴 샌드버그 그 릴린이라는 책을 저희가 전작으로서 이미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저자하고의 호흡관계가 있어가지고 저희 회사가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간택을 받게 되었죠. 릴린이 국내에서 엄청 팔렸죠? 네, 많이 팔렸습니다. 네, 어느 정도 팔렸습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이야기 드려야 되나요? 아니 그러면 지금 옵션 B가 나온 지 조금 된 것 같은데 반응이 아주 뜨거울 것 같아요. 네, 지금 자기개발 분야에서는 거의 3, 4위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벌써 한 3, 4세? 이렇게 들어갔나요? 지금 사실 처음에 많은 붓을 찍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렇게 판매가 되진 않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3, 4세를 넘어가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지금 출간한 지 일주일 만에 3위에 올랐다는 거는 좀 고무적일 것 같습니다. 와, 아니 그러면 미래엔에서 옵션 B 얼마 정도 팔릴 것 같다 이런 예상도 하실 것 같아요. 밀리언셀러로 판매를 해야죠. 밀리언셀러 판매가 되면 정슬기님이 보너스를 얼마나 받으시나요? 사장님 주셨으니까 믿습니다. 저희가 자꾸 곤란한 질문 드리니까 얼굴이 빨개지시는 것 같아요. 책 얘기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옵션 B의 저자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아주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셰릴 샌드버그는 이제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 4위로 현재 뽑힌 상황인데 원래 12위였어요.
네. 4위로 지금 급상승을 저기 설명 주신 것처럼 차기 대선 후보로서도 지금 그렇게 올라온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예. 타임지에서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도 뽑혔고요. 와. 거의 웬만한 유명한 어떤 인물, 리더 이런 쪽에는 항상 수식어가 붙어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페이스북에서 근무하시잖아요. 저커버그랑도 관계가 있죠? 이 책 옵션 B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그 마크라고 그러죠. 마크라고 되게 편하게 말을 하던데 보스입니다. 그래서 보스로서 그러니까 셰릴 샌드버그, 그러니까 마크 주커버그가 CEO 역할, 최고 경영자 역할을 한다면은 셰릴 샌드버그는 이제 COO라고 그래가지고 오퍼레이션 모든 운영 책임의 총괄을 맡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인자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2인자. 그렇군요. 샌드버그 혼자서 쓴 책은 아니더라고요. 공저자로 이제 애덤 그랜트라는 이제 마튼 스쿨 심리학 교수이자 가장 핫한 현재 심리학 어떤 이론의 가장 핫한 그런 부분을 계속 밝히고 있는 그런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이제 오리지널스라든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이미 그 책도 합쳐서 거의 누적 미국에서는 100만 부 이상 팔린 그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심리학적 이론과 셰릴의 어떤 경험이 마주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스도 제 기억에 한국에서 꽤 팔린 것 같은데요. 많이 팔렸습니다. 두 분 다 한국에서 아주 익숙한 해외 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부장님은 애덤 그랜트의 에이전트도 맡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이 책의 속성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셰릴 샌드버그의 미국 현지 에이전트와 애덤 그랜트의 에이전트는 틀립니다. 근데 셰릴 샌드버그와 애덤 그랜트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도 등장하지만 이제 셰릴 샌드버그가 어떤 여러 일을 겪었을 때 애덤 그랜트가 큰 도움을 줬었고요. 그거가 이제 발로가 돼서 책을 만들게 됐고, 근데 둘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 책에 대한 모든 저작권이라든가 해외의 어떤 유통 판권 이 모든 부분은 일단 셰릴 샌드버그 쪽 에이전트에서 맡기로 해가지고 더불어서 저희가 같이 한국 에이전트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세는 어떻게 나눕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셰릴이 보기보다는 나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69년생인가 이랬던 맞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책에 있는 사진은 거의 20대 후반이에요. 근데 이 애덤 그랜트는 또 의외로 젊더라고요. 80년대생이죠. 두 사람이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거의 조카뻘인데 이게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그러니까 친구라는 어떤 표현은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말씀드리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셰릴 샌드버그는 페이스북 내에서 일을 할 때도 완전 인턴 사원에서부터 그 위에 마크 주커버그랑도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크게 거리낌 없이 항상 오픈 마인드라고 그래야 되나요? 항상 열린 자세로 항상 임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라는 표현을 되게 거리낌 없이 쉽게 편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자기도 어려지는 그런 느낌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괜히 꼰대짓 해봐야 자기만 늙어지는 부작용만 있을 것 같거든요. 셰릴 샌드버그가 여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남성이었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됐을 수도 있는데 어떤 여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강점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자기만의 어떤 큰 기술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10년 뒤에 선거를 정말 생각하고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빅픽처라는 생각도 보이지 않게 이거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러면 본부장님도 조만간 미국으로 같이 가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빅픽처 안에 들어가 계신 거 아니실까요? 한인 담당. 초청을 받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농담이고요. 아마 미국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바로 어떻게 그 빅픽처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독자이자 팬으로서 셰릴 샌드버그는 정말 글을 잘 씁니다. 정말 맛있게 쓰고 정말 감동도 주기도 하고 뭔가 큰 마음을 움직이는 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더 지표 활동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혹시 이 셰릴의 동안의 비결도 알고 계시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니 근데 이 옵션 B를 읽으신 독자분들 중에서는요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책 내용이 너무나 재밌고 좋은데 이것과 비슷한 책이 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뭐 한국에도 뭐 직접적인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관련 주제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이 책 옵션 B가 좀 더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개인 회복의 과정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이라는 개별 사례들과 사회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 이론을 되게 조화롭게 연결한 부분이 굉장히 강점인데 이런 책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이렇게 직접 경험한 얘기를 쓴 책은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예. 어떻게 보면은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작가적인 어떤 그 고민이 되게 많았던 부분을 저는 느꼈고요. 예.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걸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상세한 논의, 되게 이해할 수 있고 되게 사실적인 그런 묘사들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부터 저희의 A급 연기가 빛을 발하고 있는 광고가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옵션 B에 대한 광고가. 예. 거기에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 네. 이 셰릴의 배우자 이 사망과 관련해서 간략적으로 소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셰릴 샌드버그의 남편은 데이브라는 이제 인물이고요. 직접 이제 사업을 하고 되게 유명한 기업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가족들이 이제 멕시코로 여행을 갔었는데 정말 갑자기 이제 뭐 자기 운동하고 올게라고 해서 나간 다음에 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운동하는 헬스장에서 쓰러져 있었고. 예. 진짜 알고 봤더니 이미 거의 사망 상태로. 예,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심정지가 와가지고 이제 돌연사를 한 거죠. 예. 되게 젊은 나이였잖아요. 젊습니다. 예. 뭐 책에서도 밝히시면 전혀 그런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뭐 건강검진이라든가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걸 보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정말 죽은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슬플 틈도 없을 정도로 이 상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뭐라고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 자체를.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 책은 시작이 됩니다. 예. 근데 책에 보면 셰릴이 자신을 자책을 하더라고요. 남편을 그때 도우지 못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까지 연결이 되던데요. 그 상황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셰릴이 처음에 이제 뭐 책에 보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자기 남편을 그때 그렇게 두고하지 못한 거에 대한 자책감이라든가 뭐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나한테 올 것 같은 거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슬픔의 어떤 실체와 자기의 역경의 어떤 존재 자체를 정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완전히 망가져 있고 더 이상 이제 그 자기를 어떻게 추스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까지 치달았었는데 예. 그때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슬픔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큰 슬픔을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옆에서 누가 슬픔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고 그런 게 안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말 자체는 그게 뭘 해도 뭘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뭐 사나 죽으나 뭐 상관도 없고 이제 거의 그런 상태로 거의 뭐 그로기 상태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런 식으로 살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애덤 그랜트란 이제 친구죠. 친구이자 이제 심리학자의 어떤 조언을 하나씩 들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애덤 그랜트가 대놓고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슬프고 아프고 그런 게 다 당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당연한 과정인 거고 그게 안 그러면 더 이상한 거다. 인간이라면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되게 편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셰릴 샌드버그도 자기의 또 회복 과정과 여기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를 같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셰릴이 자책을 하는 부분에서 저는 사이코패스나 뭐 소시오패스가 아닌 이상 평범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탓하게 되지 않을까. 누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뭐 무슨 일이 터지면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 비하 이게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이때 애덤 그랜트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나쁜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이 운동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죽었다. 이게 아니라 아기들이 타고 있었던 그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똑같은 심장 정지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셰릴이 조금씩 회복 탄력성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작가 이제 셰릴 샌드버그도 그렇고 애덤 그랜트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3P란 표현을 써요. 3P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제 3P가 이제 영어 이니셜의 어떤 세 가지의 어떤 약자인데
이제 아까 방금 박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여기는 걸 3P 중에 하나는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개인화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앞으로 이 나쁜 일들이 또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영속성. 그리고 이 나쁜 일들이 내가 하는 다른 일에도 모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침투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생겨나는 거죠. 어떤 이런 큰 역경을 당하고 나면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빨리 극복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회복 탄력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봤던 영화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인생은 아름다워. 예. 그거랑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랬었고요. 예. 저도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 대부분들은 다 한 번씩은 보셨었고 전부 다 이제 기억을 지금도 하실 거고 굉장히 감동과 슬픔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재밌는 거는 이제 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제 여러 챕터마다 이제 다양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재반 주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7장에서 보면은 이제 상황을 리프레이밍 하기라고 그래가지고 방금 이제 박 PD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가정을 하는 거랑도 되게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제 이 인생을 아름다워에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등장을 하죠. 이제 97년에 개봉하여서 이제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이탈리아 영화였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유태인 수용소에 강제로 끌려온 아빠 귀도가 5살 아들 이제 조슈아를 간수들 몰래 키워서 살려낸다는 내용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처절하게 가혹하고 살벌한 공포와 폭력만 존재하는 이 지옥 같은 공간을 아빠는 아들에게 마치 게임을 해서 점수를 내는 놀이공원 같은 장소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들이 끝까지 거기가 수용소라는 거를 모르고 지내잖아요. 예. 하나의 우리가 큰 놀이를 하는 거다. 단체 놀이를 하는 거라고 일단 그렇게 여기고 있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처절한데 아들의 눈에서는 그게 그냥 환타지 같이 보이게 만든 그러니까 그 아빠의 어떤 처절한 부성애가 우리들의 어떤 마음을 되게 눈물을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 아버지가 나중에 처형당하러 가는 장면에서도 아빠는 아들한테 웃어주죠. 예. 되게 그냥 하나의 놀이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오빠가 이렇게 가면은 너는 1000점을 다 모았기 때문에 넌 드디어 탱크를 볼 수 있을 거야. 그 아이는 탱크를 보는 게 큰 어떤 꿈이었었는데 그 실제로 탱크를 보죠. 예. 마지막 장면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가 원래 7장이라는 데를 보시면은 이제 그 상황을 리프레이밍 하기라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책에서는 이제 어셔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귀가 안 들리고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어떤 난치병을 가진 어떤 티모시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요. 실제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분이 진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데도 화가가 됐고 미술 선생님이 됩니다. 근데 이 티모시의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제 맨날 막 티모시가 어릴 때 싸우고 들어오거나 맨날 막 안 좋은 일을 겪고 왔을 때 아버지는 티모시한테 항상 유머로서 모든 걸 대하라고 가르쳐요. 예. 대단한 게 아니다, 그게 되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예. 그런 식으로 하시다 보니까 티모시라는 사람도 유머를 타득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거기서 말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떻게 그 장애를 느끼는가에 따라서 사람들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인식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가 항상 깨닫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황금률. 그리고 저는 이런 말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백금률. 그러니까 황금률은 보통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해줘라. 이런 뜻인데 백금률이라는 용어를 보니까 상대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만큼 내가 먼저 대접을 해줘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 더 좋은 의미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황금률보다 더 실천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심리학자는 아닌데 제가 이제 그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미덕이라고 배운 거는 되게 황금률을 되게 미덕이라고 여기죠. 네. 근데 이제 이 백금률에 관해서는 되게 재밌는 한국의 어떤 옛날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마을에 되게 소문난 효자가 있었는데 그 하도 효자라니까 사람들이 와서 본 거예요. 왜 효자인지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무 같은 걸 하고 와서 이렇게 보면은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집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을 먹고 어머니가 심지어 발도 씻겨주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저게 어떻게 효자냐. 정말 무슨 뭐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게 불효자식 중에 최고의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걸작이었었죠. 어머니가 하고 싶으신 거, 원하는 거를 하게 해드리는 게 자기는 효도라고 생각했고 어머니가 그걸 즐거워하신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백금률이라는 거에 가장 정확한 예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황금률이라는 거를 우리는 되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곳곳에 백금률을 중요하다는 어떤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전통이 남아있다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전혀 안 그러시는데. 그리고 이 책에서는요, 슬픔에 빠진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슬픔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공감이 가면서도 이게 우리 문화에서도 이게 가능할까? 왜냐면요. 슬픔을 속으로 사겨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슬픔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의 차이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또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비판적으로도 흐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이거랑 비슷한 어떤 국내 사례를 우리는 역지사지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문화적으로 그렇게 소통하는 게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 자체도 이 책의 큰 취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당사자가 고통을 당장 털어놓기 어렵더라도 그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나 환경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 이제 그거가 큰 도움이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백금률도 아까 우리가 방금 얘기를 했었지만 당사자가 속마음을 털어놓는 대화 자체를 피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말하고 싶은지 아닌지 추측하지 말고 일단 말할 기회를 주고 기다려보는 거 그냥.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쉐리 샌드버그도 이 책에서 말을 합니다. 언제든 말하고 싶을 때 말해요.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아요. 한밤중이라도 괜찮아요.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요라고 말해줄 때 자기는 가장 큰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아하. 슬픔에 빠진 친구들한테 언제든 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 너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알려주고 그거를 인지시키는 거 그 사람한테 그게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기억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실험을 했더군요.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곳에서 작업을 하게 만듭니다. 실험자들을. 그런데 이 사람들 당연히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올라가지 않겠어요? 이런 A군 그리고 B군은 똑같은 상황인데 버튼을 누르면 이 소음이 없어진다. 이렇게 알려만 줬을 뿐인데 의외로 이 실험자들이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안 눌렀는데도 스트레스가 상당히 떨어졌다. 그러니까 버튼만 누르면은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기만 하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그 대목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예,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얘기 중에 하나였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비슷하겠지만 다르게 생각한 부분이 이제 되게 재밌는 일화 중에 이제 코끼리와 이제 코끼리 다리에 걸려 있는 사슬 얘기를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생 코끼리를 포획을 해서 어릴 때부터 다리 한쪽에다가 쇠사슬을 묶어놓고 놔두면은 어떻게 몸부림치려도 그 코끼리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게 이제 관습화되고 관성화되면서 성인이 돼서 그 사슬을 충분히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회복 탄력성이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게. 그러니까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걸 누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버튼을 좀 확장시켜 보면은 정말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그렇죠? 아니면 제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많이 사귀어두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재산인 것 같아요. 인맥 부분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진짜 악권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만의 회복 탄력성이 아니라 자녀들의 회복 탄력성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7장에 보면은 어떤 어린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을 이제 회복시켜주는 얘기들을 거기서 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생은 아름다워의 그 영화랑도 되게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이 7장 이 책 전체에서 되게 뭐 저희 이해관계자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각각 이제 그거를 감동적으로 본 장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이 7장 자녀들을 어떻게 회복 탄력성이 있는 아이로 키울까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예. 아마 자식들 키우시는 어떤 부모님들은 다 비슷한 생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는 자식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그 어린 아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하. 제가 뭐 나이가 어린 건 막 완전히 아이들은 아니지만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근데 되게 동안이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더 어렵죠. 회복 탄력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는 걸 알려줄 수도 없고, 모든 걸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른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되게 상세하게 이 책의 이 7장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비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한테만 그렇게 알려줄 게 아니라 역으로 생각하면 어른들한테도 똑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지금 복잡해진 현대 사회라 그래야 되나요? 또 어떻게 뭐 단절이 심해진 그런 현대 사회 속에서 헬조선에서 어떻게 보면
우선은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내가 먼저 살아남고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펼쳐진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믿는 환경이 정말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과감하게 이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해주듯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도울 사람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고 또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초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하. 거기다가 이런 얘기도 있죠. 일기에 매일 자신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3가지를 써봐라. 이것도 아주 좋은 비법일 것 같아요. 예, 획기적이라고 저도 봤습니다. 그게. 예. 저도 이제 실천을 해본 건 아닙니다. 예. 아닌데 이제 했다는 줄 알았잖아요. 일기를 쓴 적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좋은 일을 자기 잘했던 일을 써보자 이제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 잘한 일 3가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낯간지러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걸 억지로 찾아서 쓴다는 게 자기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책 보면은 이제 애덤 그랜트 이제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가 이제 동료 심리학자랑 같이 수행한 연구에서 자기가 잘한 일은 자기가 타인한테 잘한 일이겠죠. 자기가 타인한테 잘한 일을 기여한 일을 떠올리는 게 단순히 감사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실제로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일기는 감사죠.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반성합니다. 이런 개념인데 오히려 이 책에서 말하는 개념은 과감하게 자기가 잘한 일을 적어봐라. 자기가 어떤 일을 잘했는지. 굉장히 우리가 되게 편하게 생각하면 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 자체는. 예. 그래서 감사라는 게 어떻게 수동적 성격을 띠고 자신의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적는 반면에 기여한다는 거. 내가 잘하는 거를 그리고 저걸 뭔가 표현을 한다는 거는 되게 능동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변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상기시키는 어떤 그런 까닭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북돋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저도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우리 아들한테 이걸 시켰거든요. 너도 매일 일기를 쓸 때 네가 오늘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3개를 써라 했더니만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오늘 일기를 쓰게 돼서 아빠가 드디어 스마트폰을 사주기로 했다. 결국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예. 크게 보면은 이 감사라기보다는 이제 그 자기가 기여했던 일을 적는 이 과정. 크게 보면 이제 일기를 쓰는 과정 전체라는 어떤 저는 과정을 좀 주목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그게 옵션 B의 전체적인 전 세계관을 여기서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관요? 예. 게임에서나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덕후는 아닙니다만. 일기를 쓴다는 행위가 자신의 내면에 감춰진 그 무엇, 그건 우리가 응어리라고 하죠. 예. 그런 거를 끄집어내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죠. 예. 어떤 내 마음속에 어떤 본질과 비로소 마주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솔직한 마지막 보루 같은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옵션 B에서 말하는 그 회복 탄력성, 그리고 또 이를 개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 감정의 실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끄집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나열해보고 그걸 재조립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비로소 나의 회복 탄력성을 개발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가 이제 셰릴 샌드버그와 이제 애덤 그랜트가 이 책에서 이제 경험자이고 또 전문가로서 이런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제 그 부분의 첫 번째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자기의 실체를, 자기의 마음의 실체를 그대로 끄집어내는 부분을 처음부터 등장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그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부분이 딱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 아들도 아빠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도 스마트폰 안 사준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일기에 딱 써가지고 요번엔 꼭 사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일기가 때론 유용하죠. 그런 면에서는 아주. 네. 또 책을 읽으면서 한국 실정과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든 대목이 그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친한 친구가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 친구한테 자꾸 그 병에 관해서 터놓고 얘기를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정서상 그 친구에게 그 병에 대해서 얘기를 꾸준히 한다는 거는 왠지 아픈데 또 때리는 것 같고 가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적인,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사례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뭐 가급적이면 우리가 어떤 병이 생기면은 일단은 보호자를 불러오라고 하죠. 네. 환자한테는 처음에 숨깁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냥 편하게 말씀 굉장히 짜증이 나요, 그 상황이. 네. 충격받을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게.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학교도 다닐 때 성적표가 나올 때가 됐어요. 성적표가 나왔어요. 보통 부모님 도장이나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보여드리기 싫어요. 전 사인 제가 했어요.
그 부분은 자기가 너무 못한 거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지만 진짜 부모님이 내 성적을 보시고 혼나고 실망하고 충격받는 부분이 염려되는 하나의 비슷한 기자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그게. 예. 근데 뭐 이 비슷한 연구도 솔직히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책이긴 하지만 이제 되게 유명한 이제 하버드대 의사가 쓴 아툴 가완디라는 의사가 쓴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보면 이 부분이 되게 정확하게 등장을 하거든요. 어허.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보통 환자가 아프다는 어떤 병명일 진단을 받았을 때 그거를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환자들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저희가 얼마나 사나요? 예. 몇 개월을 사나요? 근데 의사로서는 되게 힘들다는 표현을 써요. 그게. 왜냐면 그건 의사가 얘기할 수 있는 되게 확률적인 얘기밖에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자기의 스타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부분이 그게.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그 받아들이는 어떤 부분을 되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서적인 시간을 두자라는 게 어떤 동양적인 사고방식, 한국적인 어떤 큰 하나의 배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또 한편으로는 그 사실 있는 사실 그대로 그 사람한테 공지를 시켜주고 그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어떤 그런 새로운 환경이 마련돼야 되는 것도 지금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저희가 옵션 B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얘기해버리면 저희 애청자분들이 책을 사서 보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책 얘기는 여기서 조금 이제 멈추고요. 저자에 대한 얘기 다시 또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릴이 사회환원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책의 인쇄도 당연히 거기에 쓰이겠죠? 셰릴 샌드버그는 이제 앞에 이제 전작 리닌 때도 그랬었고요. 예. 리닌을 쓰면서 어떤 여성의 사회 활동을 돕는 그러니까 리닌.org라는 그런 어떤 큰 어떤 무브먼트 사회 운동도 만들었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어떤 상실과 역경을 당해서 이제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비영리 단체인 옵션 B.org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서의 수익금을 많이 기부하고 있고요. 어허. 예. 실제로 근데 또 그건 이제 하나는 원래 어떤 작가가 원래 해왔던 하나의 일환이었었고 예. 더 재밌는 건 이 책에도 등장을 하지만 페이스북 회사 내에서도 이 옵션 B의 어떤 그런 상황을 자기가 거치면서 장례 휴가 제도라고 해서 이 부분을 되게 적극적으로 계산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회복 탄력성이라는 되게 큰 개념을 바탕으로 셰릴 샌드버그는 이제 역경을 극복하고 혹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활동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실천하고 있는데 뭐 이런 가족이나 친지의 사망으로 필요한 어떤 장례 유급 투자를 되게 늘린다거나 예. 실제로 이제 동료들의 어떤 위로를 해주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거를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적 차원에서 옵션 B라는 커다란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적인 솔루션 차원에서 그거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도 되게 놀랍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쯤 저희 애청자분들이요. 처음에 소개드렸던 정슬기님 도대체 어디 가셨나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슬기님한테 또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세릴 책이 예전에 리닌이 워낙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이번 옵션 B에 대한 경쟁도 치열했을 것 같아요. 아직도 긴장이 풀리지 않아서 말을 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이번에 옵션비도 굉장히 저희가 책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나요? 10,000대 1? 10,000대 1? 오. 농담이고요. 예. 아무래도 저희가 본부장님을 워낙 잘 만나가지고 아하. 본부장님께서 중간에서 에이전시 역할을 톡톡히 해주셔가지고 예. 저희 회사의 장점과 그리고 이전에 셰릴과의 그 관계를 좀 돋보이게 해줘가지고 그 10,000대 1을 뚫고 저희가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리닌 때는 셰릴이 한국을 방문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옵션 B 때는 방문 안 하시나요? 지금 마크 주커버그가 예. 아이를 출산해가지고 그렇죠. 출산휴가 가셨죠. 출산휴가를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말 셰리를 모셔오고자 한 1년 전부터 연락을 계속 취해왔는데 예. 이번에 되게 아쉽게도 회사 아무래도 본업이 페이스북 CEO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본인 소양을 다 하시는 걸로 얘기가 돼가지고 안타깝게 한국에는 오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2인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1인자, 2인자가 없으면 3인자도 있을 텐데 3인자한테 맡기고 오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그렇게 계속 연락을 하는데 네. 자꾸 스케줄이 꽉 찼다고 답변만 와가지고 저희 3인자로 누군가를 추대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김홍기 본부장님이
자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본부장님 같은 롤을 하고 계신 분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렇죠. 저희가 다양한 출판사 또 저자 편집자분을 모셔봤지만 이렇게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분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살짝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출판 시장 굉장히 모르는 사람이 봐도 굉장히 왜곡돼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국내 출판 시장에서 에이전시의 역할, 중요성 무시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예. 저희 같은 이제 보통 이제 출판 저작권 에이전시라는 표현도 쓰고 엄밀히 따지면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한국어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미 몇몇 인터넷 매체는 이제 저작권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엄밀히 따지면 리터러리 에이전트, 라이센싱 에이전트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다. 아하. 저희가 이제 근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엄밀히 따지면 비즈니스 형태가 B2B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독자들한테 저희가 노출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인과 저희가 어떻게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일을 한 것처럼 출판사와 에이전시의 관계가 되게 불가분입니다. 서로 굉장히 큰 공생관계이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고요. 굉장히 오래된 관행이에요. 그래서 보통 근데 저작권 에이전시가 하는 일을 중간에서는 외국 콘텐츠를 중재하는 역할만 하는 지역적인 부분으로 보는 경우가 원래는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활발한 국내 콘텐츠를 수출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옵션비 같은 대형 타이틀처럼 이제 사전에 국내 출판사가 기획하고 협의해서 온전한 빛을 볼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저희 같은 에이전시가 하는 역할이고요. 근데 새롭게 이런 식으로 정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같은 에이전시들은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 전 세계 출판 산업계는 이제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모두 인맥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어요. 저희 이제 인프리마 코리아 에이전시를 비롯해서 저작권 라이센싱이나 문학 논픽션 작품을 관리하는 이제 리터러리 에이전트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 관계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이제 유력하고 중요한 현지 출판사들, 저작권사들과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작가들 그리고 그 작품들의 정보들을 사전에 교류하고 정기적으로 토론과 피드백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출판 편집 기획자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아이템을 계속 공급하고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리터러리 에이전트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도 유명한 스타급 작가들 요 작품을 서로 이제 내고 싶어 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에이전시들끼리도 경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에이전시에 소속된 작가 그러면 그 작가 책을 내려면 그 에이전시랑만 대화를 해야 되는 건가요? 박 PD님 말씀하신 두 부분이 다 일치합니다. 예, 두 부분 다 일단 그런 A라는 케이스도 있고 B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냥 던졌는데 다 걸렸네요? 예.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어떻게든 쉐릴 샌드버그의 옵션비를 저희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쉐릴 샌드버그는 이제 윌리엄 모리스라는 미국 현지 에이전트에 소속돼 있는 작가예요. 그 윌리엄 모리스라는 에이전트는 저희 인프리마 코리아 에이전시가 모든 걸 독점적으로 일을 이제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정 대리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수많은 경쟁이 있었고 나름 이제 여러 출판사들도 당연히 되게 중요한 아이템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는데 당연히 이제 일단 약간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리닌 때를 보면은 정말 많은 출판사들이 경쟁을 하셨어요. 그 중에는 미래엔 와이즈베리도 그 중에 하나였었고요. 예. 자, 그런 걸 봤을 때 근데 그거를 오로지 관리해서 그거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는 저희 인프리마 코리아 에이전시만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예. 마찬가지로 한국의 작가를 외국에 수출할 때도 그 작가가 특별히 에이전트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는 A라는 에이전시, B라는 에이전시, C라는 에이전시가 다 참여를 해가지고 완전히 오픈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게 일장일단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통 근데 큰 작가들, 유력한 작가들, 앞으로 뭔가 기대되는 작가들일 경우에는 대부분 독점적인 에이전트를 선임을 하고 그 독점적인 에이전트랑 허브를 통해서 그걸 디스트리뷰션 하거나 라이츠를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역으로 지금 한국의 작가 작품을 수출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좀 알만한 그런 작가분의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한국 문학 작가들이 수출된 케이스는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다고요? 예. 예를 들어서 황순원 선생님의 소나기도 수출이 됐죠. 그랬었죠. 예. 그런 경우가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국가 대 국가의 차원에서
뭔가 이제 뭐 지원 산업이라든가 되게 정책적으로 만든 산업이었다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한 건 어떻게 보면 저희는 국가랑은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어떤 정상적인 어떤 커머셜한 차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 첫 번째 사례가 김영하 선생님이었고요. 예.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가 최초로 수출된 어떤 국가적 지원이라든가 그런 어떤 외부적인 지원 없이 저희가 똑같이 이제 옵션 B를 들어왔던 것처럼 똑같이 외국에 수출해서 팔고 인세를 획득하고 뭔가를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를 만드는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역시 이제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당시에 이제 그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만 이제 70만 부 이상 판매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되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영미 쪽, 유럽 쪽 출판 시장도 굉장히 침체가 되는 상황인데 우연찮게 이제 그 한국에서는 70만 부 이상의 어떤 작가가 있다는 어떤 특파원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뉴욕 출판계도 그렇게 놀랬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70만 부가 팔리는 작가가 존재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실제로 뭐 저희가 일하고 있는 독점 에이전시들에서부터 영미의 혹은 유럽의 출판사들한테 뭐 아까 저기 스코플러스 말씀도 하셨지만 비슷할 거예요. 한국에 잘하는 야구 선수가 있으면은 MLB 사무국에서 신원조회 요청을 하죠. 저희가 그렇죠. 그걸 다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신경숙이란 작가 선생님은 누구고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은 무엇이냐라는 식으로 해서 엄청난 진짜 러브콜이죠. 수많은 이거를 실제로 굉장히 큰 경쟁이 비슷하게 여러 이제 뭐 이 책에 나온 크노프를 비롯해서 이번에 이 옵션 B를 출간한 크노프를 비롯해서 미국 유수의 출판사들이 굉장한 경쟁을 벌였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굉장히 상지로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서 팔린 최초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하지만 이미 이렇게 많은 국내 작가의 책이 해외로 나가고 있었다면은 우리 고은 선생님 맨날 노벨상 물 먹는 이유 보면은 번역이 후져서 이게 항상 나오거든요. 그럼 이분들의 번역, 그 퀄리티 정말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여기 옵션 B를 번역하신 이제 안기순 선생님도 굉장히 되게 유명하신 번역가고 되게 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기순 선생님은 한국 분이시죠, 근데. 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그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외국에 수출됐던 한국의 수많은 이제 뭐 정책적인 지원을 받거나 해서 수출돼서 수많은 어떤 한국 작품들을 번역가가 대부분 한국인이었어요 그동안에. 그게 어떤 정책 지원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외국어 영어를 잘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그 정확한 그쪽 문화를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쪽에 오랫동안 산 것이 아닌 이상. 근데 보통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번역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번역을 문화적인 차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퀄리티를 좋다 나쁘다 저는 비교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오히려 최근에 이제 성공적인 뭐 한강 작가의 뭐 채식주의자라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현지의 번역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번역자의 국적이 어디라는 거, 수출과 수입에서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조금씩 변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어를 번역할 수 있는 외국의 번역자가 많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였었는데 그 부분들이 뭐 한류의 역할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한글에 관심 가진 분들도 많아지기 시작을 하셨고 그러면서 정말 역량 있는 번역가들이 외국에서도 하나씩 지금 등장을 하면서 앞으로 좀 더 미래가 밝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수출을 할 만한 그런 책이 있을까요? 없는가 본데요? 미래에는 굉장히 많이 수출할 만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미래엔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책을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수출을 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꼭 문학 작품이라든가 뭔가 우리가 그쪽으로만 한정해서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수많은 뭐 미래는 아니지만 수많은 뭐 토익이라든가 수많은 수험서들이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요. 특히 미래에는 이제 교과서 출판을 같이 하시는 이제 출판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수많은 어떤 아동 콘텐츠라든가 뭐 동화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하고 되게 외국에서 어떤 도서 박람회가 열릴 때 항상 미래에는 되게 중요한 게스트로 초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저희가 지금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해외 출판사로 17위에 지금 꼽혔어요. 아, 중국에서 뽑았는데? 중국에서 해외에서 해외 출판사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출판사로. 예. 다른 미국권이나 뭐 유럽권이나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17위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 되게 영향력이 높다는 건데요. 그러면 국내사 중에서는 1인 건가요? 국내사 중에 1위입니다. 그런 점을 강조를 하셔야죠. 예. 이제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중국에 소개된 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사실 학습 만화가 가장 판매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살아남기 시리즈라는 책이 유명하다 보니까 뭐 밀림에서 살아남기 이런 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책이 지금 저작권이 수출이 되어서 21세기 출판사에서 저희 책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예. 그 중화권에서 대만 뭐 많은 중화권에서 전체적으로 다 계약이 완료돼가지고 판매가 성황리에 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도 살기가 힘드니까 살아남아야죠. 일본에서도 그런 건 없어요? 미세먼지에서 살아남기? 미세먼지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그러니까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우리 애들이 그 책 되게 좋아해요. 재밌겠네요. 예. 그러면 이것도 좀 궁금해요. 미래엔에서 이 옵션비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인프리마 코리아에서도 다음 책으로 어떤 걸 수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사실 11월이니까 12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와이즈베리에서는 인생학교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 학교요? 네. 그거 보통 네, 아저씨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알랭드 보통이 영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인문철학 아카데미인데요. 예. 지금 인생학교 아카데미에서 출간한 책들이 인생학교 시리즈입니다. 지금 인생학교는 그 개개인의 삶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지혜를 담아가지고 책으로 출간하고 있는데요. 예. 위대한 사상가들, 평온, 그리고 소소한 즐거움, 관계, 약간 보시면 되게 인문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지금 4권이 동시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아하. 그때 또 나오셔야죠. 많은 기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인프리마 코리아에서는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프리마 코리아는 어쨌든 저희가 항상 하는 일이 어떤 해외에서 새로운 콘텐츠가 발생을 하면 그거를 소개해드리는 일인데 그게 1년에 몇천 건이 넘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옵션 B도 굉장히 큰 중요한 작품이긴 하지만 이제 그 몇천 건 중에 이제 하나였던 건 사실이고요. 저희도 그렇고 출판사도 그렇고 해외 저작권사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지난달에 이제 10월달에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굉장히 큰 도서전이 있었고요. 예. 그게 막 끝났어요 지금. 그래서 끝나면서 지금 라인업으로 잡힌 타이틀만 한 50개가 넘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 50개 넘는 타이틀을 놓고 이제 여러 출판사들께서 되게 계속 저희가 계속 미팅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이제 소개를 드리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지금 계속 이제 소설을 비롯해서 논픽션, 뭐 어린이 동화책에서부터 모든 전무항의 부분에 거쳐서 지금 활발히 지금 어떤 딜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중에 미래엔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아직 그냥 논의 중이군요. 농담이고요. 여러 타이틀을 같이 미래진행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뭐 소설과 논픽션, 뭐 아동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많은 책들을 지금 현재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좀 저렴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에이전시 입장에서 이렇게 수천 권의 책을 국내 출판사들과 딜을 하시다 보면은 해보니까 이 출판사는 너무 괜찮아. 예. 저 출판사 너무 이상해. 이런 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뭐 각각 좀 호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개별 출판사의 어떤 칭찬만 하라면 되게 많죠. 그럼 좋은 쪽으로만 해주세요. 예. 근데 오늘은 자리가 자리니만큼 개별 출판사 이름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일을 하다 보면 박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좋은 출판사와 나쁜 출판사의 어떤 차이점은 크게 뭐 진짜 저도 저렴하게 일단 말씀을 첫 번째 드리자면은 뭐 얼마나 어떤 뭐 돈 관계가 깨끗한가. 돈 관계요? 예. 지저분한 데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어떻게 무역 사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외국에 송금을 하기도 하고 송금을 받기도 해야 됩니다. 예.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서류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존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서로가 이해를 해가지고 잘 만들어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뭐 미래엔 같은 대기업이니까요. 대기업은 그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출판사는
1인 출판사도 많고요. 중소 출판사도 많고 그거에 대한 제반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은 경우가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뭐 좋은 출판사와 나쁜 출판사의 차이점은 에이전트 입장에서 그리고 저자를 대변하는 국내 출판사 같은 해외 출판사 같은 에이전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책을 잘 팔아주는 곳이겠죠, 당연히. 해당 책을. 그 책을 잘 팔기 위해서는 진짜 이런 옵션 B가처럼 뭐 책임 편집자에서부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정말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책이더라도 정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를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해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기 본부장님, 정슬기님으로부터 옵션 B에 대한 얘기 들어봤는데요.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시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로버트 프로스터의 가지 않은 길 있잖아요. 인생엔 두 가지 길이 있다. 저희 앞에도 역경이 있는 뭐 A란 길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역경이 없는 B란 길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희는 보통 길 하나만 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진짜 옵션 B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옵션 B로 가게 되죠. 부득이하게. 꽃길만 걷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요. 제드래곤 봐요. 꽃길만 걷다가 지금 이 나이에 깜빵에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저희 옵션 B 오늘 소개해드린 책 보시면서요. 인생에는 다양한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홍기 본부장님이랑 정슬기 님은요. 이번 한번 방송으로 끝내는 게 절대 아니시겠죠? 조만간 또 나와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스탠바이 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옵션 B만큼 좋은 책으로 또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빠른 시간 내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일이 터지면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 비하 이게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이때 애덤 그랜트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나쁜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이 운동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죽었다. 이게 아니라 아기들이 타고 있었던 그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똑같은 심장 정지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셰릴이 조금씩 회복 탄력성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작가 이제 셰릴 샌드버그도 그렇고 애덤 그랜트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3P란 표현을 써요. 3P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제 3P가 이제 영어 이니셜의 어떤 세 가지의 어떤 약자인데 이제 아까 방금 박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여기는 걸 3P 중에 하나는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개인화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 부분,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 나쁜 일들이 또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영속성. 그리고 이 나쁜 일들이 내가 하는 다른 일에도 모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침투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생겨나는 거죠. 어떤 이런 큰 역경을 당하고 나면은. 그리고 그걸 이제 어떻게 빨리 극복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회복 탄력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봤던 영화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인생은 아름다워. 그거랑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저도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 대부분들은 다 한 번씩은 보셨었고 전부 다 이제 기억을 지금도 하실 거고 굉장히 감동과 슬픔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재밌는 거는 이제 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제 여러 챕터마다 이제 다양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제반 주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7장에서 보면은 이제 상황을 리프레이밍 하기라고 그래가지고 방금 이제 박 PD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가정을 하는 거랑도 되게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자 이제 이 인생을 아름다워에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등장을 하죠. 이제 97년에 개봉하여서 이제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이탈리아 영화였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유태인 수용소에 강제로 끌려온 아빠 귀도가 5살 아들 이제 조슈아를 간수들 몰래 키워서 살려낸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처절하게 가혹하고
살벌한 공포와 폭력만 존재하는 이 지옥 같은 공간을 아빠는 아들에게 마치 게임을 해서 점수를 내는 놀이공원 같은 장소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들이 끝까지 거기가 수용소라는 거를 모르고 지내잖아요. 예. 하나의 우리가 큰 놀이를 하는 거다. 단체 놀이를 하는 거라고 일단 그렇게 여기고 있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처절한데 아들의 눈에서는 그게 그냥 판타지 같이 보이게 만든, 그러니까 그 아빠의 어떤 처절한 부성애가 우리들의 어떤 마음을 되게 눈물을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 아버지가 나중에 처형당하러 가는 장면에서도 아빠는 아들한테 웃어주죠. 예, 되게 그냥 놀이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오빠가 이렇게 가면은 너는 1000점을 다 모았기 때문에 넌 드디어 탱크를 볼 수 있을 거야. 그 아이는 탱크를 보는 게 큰 어떤 꿈이었었는데, 그 실제로 탱크를 보죠. 예. 마지막 장면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가 원래 7장이라는 데를 보시면은 이제 그 상황을 리프레이밍 하기라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책에서는 이제 어셔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귀가 안 들리고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어떤 난치병을 가진 어떤 티모시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요. 실제 있는 사람이고요. 예, 예. 근데 이분이 진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데도 화가가 됐고 미술 선생님이 됩니다. 근데 이 티모시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이렇게 직접 경험한 얘기를 쓴 책은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예. 어떻게 보면은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작가적인 어떤 그 고민이 되게 많았던 부분을 저는 느꼈고요. 예, 예. 그러니까 고통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걸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상세한 논의, 되게 이해할 수 있고 되게 사실적인 그런 묘사들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부터 저희의 A급 연기가 빛을 발하고 있는 광고가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옵션비에 대한 예. 광고가. 예. 거기에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 네. 이 셰릴의 배우자 이 사망과 관련해서 간략적으로 소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셰릴 샌드버그의 남편은 데이브라는 이제 인물이고요. 직접 이제 사업을 하고 되게 유명한 기업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가족들이 이제 멕시코로 여행을 갔었는데, 정말 갑자기 이제 뭐 자기 운동하고 올게라고 해서 나간 다음에 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운동하는 헬스장에서 쓰러져 있었고, 예. 진짜 알고 봤더니 이미 거의 사망 상태로. 예,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심정지가 와가지고 이제 돌연사를 한 거죠. 예. 되게 젊은 나이였잖아요. 젊습니다. 예. 예. 뭐 책에서도 밝히시면 전혀 그런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뭐 건강검진이라든가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걸 보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정말 죽은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슬플 틈도 없을 정도로 이 상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뭐라고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 자체를.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 책은 시작이 됩니다. 예. 근데 책에 보면 셰릴이 자신을 자책을 하더라고요. 남편을 그때 도우지 못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까지 연결이 되던데요. 그 상황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셰릴이 처음에 이제 뭐 책에 보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자기 남편을 그때 그렇게 두고하지 못한 거에 대한 자책감이라든가, 뭐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나한테 올 것 같은 거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슬픔의 어떤 실체와 자기의 역경의 어떤 존재 자체를 정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완전히 망가져 있고, 더 이상 이제 그 자기를 어떻게 추스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까지 치달았었는데, 예. 그때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슬픔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큰 슬픔을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옆에서 누가 슬픔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고 그런 게 안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말 자체는 그게, 예. 뭘 해도 뭘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뭐 사나 죽으나 뭐 상관도 없고, 이제 거의 그런 상태로 거의 뭐 그로기 상태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런 식으로 살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애덤 그랜트란 이제 친구이자 이제 심리학자의 어떤 조언을 하나씩 들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애덤 그랜트가 대놓고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슬프고 아프고 그런 게 다 당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당연한 과정인 거고, 그게 안 그러면 더 이상한 거다. 인간이라면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이제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되게 편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셰릴 샌드버그도 자기의 또 회복 과정과 여기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를 같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셰릴이 자책을 하는 부분에서 저는 사이코패스나 뭐 소시오패스가 아닌 이상 평범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탓하게 되지 않을까. 누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뭐 무슨 게 됐고, 근데 둘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 책에 대한 모든 뭐 저작권이라든가 해외의 어떤 뭐 유통 판권, 이 모든 부분은 일단 셰릴 샌드버그 쪽 에이전트에서 맡기로 해가지고 더불어서 저희가 같이 한국 에이전트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 그러면 인세는 어떻게 나눕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셰릴이 보기보다는 나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69년생인가 예, 이랬던 맞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예. 책에 있는 사진은 거의 20대 후반이에요. 예. 근데 이 애덤 그랜트는 또 의외로 젊더라고요. 80년대생. 예, 두 사람이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거의 조카뻘인데 이게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그러니까 친구라는 어떤 표현은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말씀드리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셰릴 샌드버그는 페이스북 내에서 일을 할 때도 뭐 완전 뭐 인턴 사원에서부터 그 위에 뭐 마크 주커버그랑도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크게 거리낌 없이 항상 오픈 마인드라고 그래야 되나요? 항상 열린 자세로 항상 임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라는 표현을 되게 거리낌 없이 쉽게 편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자기도 어려지는 그런 느낌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괜히 꼰대짓 해봐야 자기만 늙어지는 부작용만 있을 것 같거든요. 셰릴 샌드버그가 여성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게 오히려 남성이었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됐을 수도 있는데 예. 어떤 여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강점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자기만의 어떤 큰 기술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예. 어쩌면 10년 뒤에 선거를 정말 생각하고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빅픽처라는 예. 생각도 보이지 않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예. 예.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예. 아니 그러면 본부장님도 조만간 미국으로 같이 가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빅픽처 안에 들어가 계신 거 아니실까요? 한인 담당. 초청을 뭐 받거나 그럴 수도 예. 있을 것 같긴 한데 농담이고요. 아마 저기 미국에서 어떤 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바로 뭐 어떻게 그 빅픽처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독자이자 팬으로서 셰릴 샌드버그는 정말 글을 잘 씁니다. 아하. 정말 맛있게 쓰고 정말 감동도 주기도 하고 뭔가 큰 뭐 마음을 움직이는 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더 지표 활동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혹시 이 셰릴의 동안의 비결도 알고 계시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예. 아니 근데 이 옵션 B를 읽으신 독자분들 중에서는요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책 내용이 너무나 재밌고 좋은데 이것과 비슷한 책이 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뭐 한국에도 뭐 직접적인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관련 주제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이 책 옵션 B가 좀 더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개인 회복의 과정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이라는 개별 사례들과 사회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 이론을 되게 조화롭게 연결한 부분이 굉장히 강점인데 이런 책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리닌이 국내에서 엄청 팔렸죠. 네, 많이 팔렸습니다. 예, 어느 정도 팔렸습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이야기 드려야 되나요? 아니 그러면 지금 옵션 B가 나온 지 조금 된 것 같은데 반응이 아주 뜨거울 것 같아요. 네, 지금 자기 개발 분야에서는 예. 거의 3, 4위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벌써 한 3, 4세? 이렇게 들어갔나요? 지금 사실 처음에 예. 많은 붓을 찍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렇게 판매가 되진 않고 있어가지고 예. 저희가 그렇게 3, 4세를 넘어가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지금 출간한 지 일주일 만에 3위에 올랐다는 거는 좀 고무적일 것 같습니다. 와, 아니 그러면 미래엔에서 옵션 B 얼마 정도 팔릴 것 같다 이런 예상도 하실 것 같아요. 밀리언셀러로 판매를 해야죠. 밀리언셀러 판매가 되면 정슬기 님이 보너스를 얼마나 받으시나요? 사장님 주셨으니까 믿습니다. 예, 저희가 자꾸 곤란한 질문 드리니까 얼굴이 빨개지시는 것 같아요. 책 얘기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옵션 B의 저자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아주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셰릴 샌드버그는 이제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 4위로 현재 예. 뽑힌 상황인데 원래 12위였어요. 네. 근데 4위로 지금 급상승을 저기 설명 주신 것처럼 차기 대선 후보로서도 지금 그렇게 올라온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예.
타임지에서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도 뽑혔고요. 와. 거의 웬만한 유명한 어떤 인물, 리더 이런 쪽에는 항상 수식어가 붙어 있는 예.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분이 페이스북에서 근무하시잖아요. 저커버그랑도 관계가 있죠? 이 책 옵션 B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그 마크라고 그러죠. 예. 마크라고 되게 편하게 말을 하던데 보스입니다. 예. 예. 그래서 보스로서 그러니까 셰릴 샌드버그 그러니까 마크 주커버그가 CEO 역할, 최고 경영자 역할을 한다면은 셰릴 샌드버그는 이제 COO라고 그래 가지고 어허. 오퍼레이션 모든 운영 책임의 총괄을 맡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2인자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아, 2인자? 예. 그렇군요. 샌드버그 혼자서 쓴 책은 아니더라고요. 예. 공저자로 이제 애덤 그랜트라는 이제 와튼 스쿨 심리학 교수이자 가장 핫한 현재 심리학 어떤 이론의 가장 핫한 그런 부분을 계속 밝히고 있는 그런 유명한 작가입니다. 예. 네. 이미 한국에서도 이제 오리지널스라든가 이게 기브 앤 테이크라고 이미 그 책도 합쳐서 거의 누적 미국에서는 100만 부 이상 팔린 그런 책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심리학적 이론과 셰릴의 어떤 경험이 마주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리지널스도 제 기억에 한국에서 꽤 팔린 것 같은데요. 많이 팔렸습니다. 예. 두 분 다 한국에서 아주 익숙한 예. 해외 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부장님은 애덤 그랜트의 에이전트도 맡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이 책의 속성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셰릴 샌드버그의 미국 현지 에이전트와 애덤 그랜트의 에이전트는 틀립니다. 예. 근데 셰릴 샌드버그와 애덤 그랜트는 친구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책에도 등장하지만 이제 셰릴 샌드버그가 어떤 여러 일을 겪었을 때 애덤 그랜트가 큰 도움을 줬었고요. 그거가 이제 발로가 돼서 책을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멋진 책을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책 제목이 아주 멋있어요. 옵션 B. 저자가 또 매우 유명한 분이죠. 페이스북 2인자로 전 세계 여성들의 롤 모델, 게다가 차세대 대선 후보로까지 꼽히는 분이죠. 그렇죠. 세릴 샌드버그. 근데 샌드버그가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이런 분이더라고요. 왜냐? 사랑하는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세릴은 이런 역경을 멋지게 극복해냈다고 해요. 그래서 세릴의 비결이 무엇일까? 이게 좀 궁금했는데요. 세릴의 한국 에이전트를 맡고 계신 인프리마 코리아의 김홍기 본부장님, 그리고 이 책을 펴낸 미래엔의 정슬기님을 모시고요. 이 세릴의 비법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애청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프리마 코리아 에이전시의 본부장 김홍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미래엔 와이즈베리 출판사를 통해 출간된 옵션 B와 작가 셰릴 샌드버그의 한국 에이전트이며 출판 기획과 비평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자들을 대신해서 담당 기획 에이전트로서 이 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예, 에이전트 하니까 저는 유현진과 스캇 보라스가 생각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캇 보라스가 유현진을 돕듯이 본부장님이 셰릴 샌드버그를 돕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셰릴 샌드버그가 쓴 책이나 이제 그 책이 이제 한국에 잘 팔리는지 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또 옆에서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혹시 미래엔을 감시하기도 하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소개 중에 비평가 협회 혹시 저희 팟캐스트를 비평하러 나오신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출판 기획에 관련된 비평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데이터 광범위한 비평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아니 근데 끝에 신랄한 비평을 해주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요, 정슬기님은 미래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미래엔에서 나온 정슬기입니다. 미래에는 교과서부터 일반 단행본까지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책을 출판하고 있는 교육 출판 전문 기업입니다. 예전에 이름이 아주 재밌었죠? 네, 대안교과서. 네, 그러니까요. 아하, 거기였어요? 네, 다양한 책이 좀 출판이 되다 보니까 이게 대안교과서라고 교과서 이름을 한정 지으면은 많은 분들한테 어필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미래엔이라고 사명을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미래엔 뭐 한다 이런 뜻인가요? 미래엔 짱 먹자 뭐 그런 거겠지. 그럼요. 미래를 좀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미래엔에서 옵션 B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옵션 B라는 책을 하게 된 데에는 셰릴 샌드버그 그 릴린이라는 책을 저희가 전작으로서 이미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저자하고의 호흡 관계가 있어가지고 저희 회사가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간택을 받게 되었죠.